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013년에 작은 아들 부부가 엄마하고 형을 살해해서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지난달 중순 인천에서 발생한 모자 실종 사건. 처음에는 실종 신고로 엄마가 엄마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실종 신고로. 실종 신고를 냈어요. 본인이요?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 네. 정 씨의 동생이 정 씨 소유의 은색 혼다 시빅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 모자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수사에 투입되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두 사람이 굉장히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됐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체를 찾기 위한 팀에서 이제 같이 수사를 도왔죠.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하신 겁니까? 며느리가 용의자라고 생각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며느리를 참고인으로 해서 계속 며느리하고 저는 면담을 했고요.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유했어요.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꿈이 프로파일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했고 프로파일러가 꿈이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 호감을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딱 방어벽을 갖고 있다가 저한테는 그 방어벽을 일부 허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 현장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차량이 혼자 탔을 때 바퀴가 내려앉는 정도, 둘이 탔을 때 내려앉는 정도, 정밀 분석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타고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 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체를 찾고 나야 재산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인으로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재산은 본인께 되거든요. 본인이 최면이라도 해서 시체 있는 장소를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최면이라는 거를 빌어서 본인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를 놓치면은 못할 것 같았어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빈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막 정말 리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 혼자서도 막 소름이 끼쳤죠.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래 아는 거죠, 그 내용. 본인 뭐 최면 걸린 게 아니니까. 시신 유기 당시 함께 있었던 정 씨의 부인 29살 김모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두 사람이 실종된 직후 남편과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차에 큰 여행용 가방 2개가 실려 있었고 남편이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 야산에 가방을 하나씩 버렸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 작은 아들 집에 가서 자고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예,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찾으러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안 나오면. 그러니까 같이 가서 누군가 자야만 했거든요. 그 용의자분들하고 같이? 네, 여자 용의자하고 같이 잔 거죠. 가서 혼자 자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올 리가 없거든요. 나 수면제 먹고 못 나왔다 그러면 할 말도 없고. 수사팀에서 의논해가지고 그럼 누가 한 명 같이 가서 자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간 거죠. 무서웠어요 당시에는. 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갔는데 언저리만 계속 돌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근처까지 갔고 여기다 하고 누가 여기 있다고 이제 발견하게 됐죠. 인천에서 실종된 모자 가운데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에 이어서 오늘 장남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아내분이요? 네. 그럼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은 지금 형을 살고 있죠. 살고 있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 데서나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거기야. 저희는 그 광역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 지방청 프로파일러들이 같이 모여서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새벽 2, 3시까지 막 분석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프로파일러들 사이가 안 좋은가? 싸우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해요. 왜냐하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보고서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 일은 주관적인 판단 안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법정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때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도 도움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파일러 분들이 단체로 만나면 혹시 뭐 범죄 얘기 말고 다른 대화는 어떤 걸 좀 하세요? 보통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고 나면 앉아서만 하니까 그 락볼링을 치러 간다거나 다 같이. 네. 락볼링이요? 네. 그냥 볼링 말고 약간 좀 락볼링. 꿍짜. 네. 예. 그런 거 맥주도 한 잔씩 네. 하시고.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막 락볼링 진짜 신선한데요? 네, 그런 활동적인 거 하려고 노력하죠. 회식할 때 뭐 건배사 같은 거 프로파일러 뭐 어떤 프로파일러 뭐야? 저희 뭐 이 멤버 많이 이 멤버를 이 멤버. 이 멤버. 꿍쌍. 나이스 스트라이크 이 멤버 리멤버 꿍쌍. 스트레스 푸셔야죠. 부셔야죠. 네. 꼭 필요합니다. 뭔가 저는 혹시 그 좀 경희님의 직업병 같은 거 좀 있어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면담이나 이런 거에서 말을 막 듣잖아요. 듣다 네. 보면 이상한 얘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식당 같은 데를 가면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가서 식사를 할 때 옆 테이블에서 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예사롭지 않은 대화가 들린다 그러면 제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나 봐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저희 딸한테 엄청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뭐라고 따님 뭐라 그래요? 왜? 뭐 이래. 왜? 뭐 이래. 그래서 식사하고 있다가 엄마가 네, 그래가지고 네. 내 기준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좀 용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제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지만 사건을 저지르고 어딘가에 있는 그분들한테도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미제 사건은 그 발생 사건보다도 더 상황이 열악해요. 증거도 당시에 없으니까 미제 사건이 됐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당시에 목격자나 아니면은 뭐 CCTV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없고,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지만 사진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시체가 말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제 사건도 반드시 해결을 하려고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현장 부근에서 9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10번째 살인 사건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제가 화성경찰서에 발령받은 게 1990년 8월인데요. 3개월 지나서 그 여중생 김양 피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사건 현장에 저희가 이제 배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차 사건의 이미지, 피해자의 모습, 상처, 현장 이런 것들은 영원히 저에게 남아있죠. 그 범죄자가 또 다른 범행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프로파일러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정말 내가 이 범죄자를 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모자르는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너무 많은 정보가 손실된 상태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2012년에 한 그 방송에서 표창 교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서 장기간 복역 중에 있거나. 이걸 딱 예측. 이게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예. 이춘재. 당시 예. 복역 중이었죠. 이거를 그 당시에도 뭔가 이 분석을 하시면서 확신을 좀 하신 건가요? 뭐 사실 그건 기본이고요. 예, 프로파일링을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 건지. 범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 이런 것들은 그 스스로가 이 범죄적인 욕구와 충동이 대단히 강해져 있고 강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중단되었거든요. 예.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런 유형의 연쇄살인범은 결코 스스로 범행 중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동일범이 그러한 변형을 통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는 신호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건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다. 다른 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이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니 이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맞았을 때 본인 진짜 어떠셨습니까? 저는 첫 보도를 보고 못 믿겠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꼬투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범인이 나타나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1986년에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처음으로 DNA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80년대입니다. 80년대, 86년이에요. 예. 근데 한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86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현장 DNA 증거를 확보를 하긴 했는데요. 네. 그때 워낙에 초기였잖아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DNA 검사하는 기기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기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 시료 보관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현장 수사관들이 나중에 이러한 기법 발전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지 그걸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예,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현장 옷가지들을. 현장 수사팀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후배들에게 물려줬던 그 현장 옷가지 일부를 다시 국가수에 한번 큰 기대도 없었죠, 사실은. 전 진짜 잠깐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기필코 이 범인들을 잡아내겠다라는 이 의지가 결국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소름 끼친 일이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의뢰를 했을까?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물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고 이쪽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어서 이춘재 같은 경우에 진술을 보면 가장 놀라운 건 그거예요. 그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정말 감정의 동요 없이 진술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프로파일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입증한 이제 샘플 케이스가 됐다 이렇게 보여요. 그야말로 굳이 자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심리적인 설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을 자백하기에 이른 개가를 결국은 프로파일러들이 보여줬다. 절대 미제 사건으로 덮이지 않는다. 시효가 끝난 사건도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진범을 잡아낸다.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저는 뭐랄까 너무 그냥 그 감사함 있잖아요. 고마움, 감사함 이 감정이 그냥 압도를 했었어요. 이춘재가 잡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그나마 그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이 부채 의식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을 아마 다 같이 느꼈을 거예요. 이건 뭐니까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은? 1992년 2월이죠. 그 당시에는 이게 저 의원님으로서의 얘기보다 역시 이게 좀 이런 이야기가 이게 좀 사람을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요. 저 근데 한이 맺혀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대학 간 것도 그렇고 경찰대학에서 오직 나는 셜록 홈즈처럼 빨리 나가서 범죄 수사를 해보고 싶다. 그때 이제 1992년 사건이 터진 거예요.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 그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기대학, 후기대학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시험지는 모두 그 고사장, 시험장으로 배달된 상태입니다. 제가 형사 당직을 서는 날인데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밤에. 시험지가 보관돼 있는 곳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게 그 시험지인 거예요. 대학 며칠 뒤에 봐야 할 시험지. 큰일 나죠. 근데 그게 중간에 유력한 용의자가 자살을 해요. 그 대학의 경비 과장이었는데 이분의 동생이 대전 지역의 아주 유명한 조폭이었고 상당히 많은 송사에 걸려 있어 돈이 크게 필요한 상태였고 이분의 사주를 받아서 실행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했던 용의자가 있거든요. 용의자가? 예, 경비원을 하셨던 분 정모 씨가 있는데 그분을 이제 체포를 했어요. 자백도 받았어요. 근데요?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간 시험지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학교 화장실에 거기서 찢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손으로 정화조를 팠어요.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없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죠. 그래 가서 아니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정화조가 아니라 학교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네. 매립지까지 가야 돼요. 매립지까지 갔죠. 가서 형사들하고 대원들하고 전부 또 손으로 팠죠.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대학 뒤에 있는 야산에다가 묻었다. 아니 뿌렸다는 거예요. 찢어서. 야. 그 장면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경찰관, 정경대원 뭐 전부 쫙 일렬로 야산에 늘어서 가지고 탐칭봉으로 찍었구나. 네,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 자백은 했지만 물증은 없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분이 기소가 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경찰의 고문 때문에 자백을 했지 사실은 범인이 아니다. 난 아니다. 난 아니다. 결국 미해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그래서 저는 너무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때 또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보고 미제 사건 제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화성에 가니까 화성 사건이 미제 사건 되고 부천에 오니까 이 대형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고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럼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면 그리고 이걸 어디 고칠 가서 텐데. 배우거나 고칠 텐데 그래서 영국을 가시게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영국 가서는 어떤 것들을 좀 배우신 겁니까? 가서 이제 영국을 가니까 이거 완전히 연쇄살인의 나라예요. 너무나 많은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라든지 또는 수사기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냥 저는 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한데 빨리 한국 가고 싶다. 빨리 한국 가서 영국에서 배운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해서 해결하고 싶다. 왔는데 바로 그때 터진 게 정두영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 관내가 다 다른 경찰서 관내예요. 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을 별도로 접근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 하나로 묶어보니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확인이 됐고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거밖에 내 표현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의사의 만삭부인 살인 사건.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의도했고 의학 전문가가 의학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개념도 낯선데 근데 그 의사 만삭부인 살인 사건 때 발견된 부인이 욕조 안에서 그렇게 목이 꺾인 채 질식사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분이 캐나다의 법의학자,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분이 법정에서 우리 국가수 법의관과 대결을 벌인 거죠. 자칫 잘못했으면 완전 범죄가 될 뻔했어요. 근데요? 근데 우리 법의학자가 결국은 이상자세 질식사가 아님을 입증을 해냈죠. 그리고 우리 과학수사 요원이 아주 미세하지만 침실에서 혈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건은 침실에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쓰러진 부인을 목을 졸라서 숨지게 만들고 욕실로 옮겨놨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증거인멸 다 하고 다 씻고 닦고. 근데 그 사건 역시 끈질긴 과학수사와 그다음에 국가수 법의관의 치밀한 이론이 결국 국제적인 법의학자를 캐나다 법의학자를 이겨냈고 살인 사건의 유죄 입증을 해냈습니다. 아니 그럼 좀 그 혹시 관심을 가져야 할 미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포천 여중생 피살 사건 너무 가슴 아프고요. 신정동 엽기 토끼 사건으로 맞아요. 그것도 지금 뭐 계속 지금 그 안에서 계속 하고 있죠. 또 화성의 여대생 노양 피살 사건이라고 또 있어요. 그 사건 2004년 사건인데 너무 안타깝고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요. 경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허양 실종됐다가 피살체로 야생에서 발견됐던 사건이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건들마다 보면은 공통점이 일단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거나 혹은 여성 대상 사건인데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용호 어린이 유괴 사건도 지금 그 사건도 단 근원 목소리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건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 범인의 목소리, 독특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뒷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럼 사모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아저씨를 못 믿겠어요, 제가요. 그죠. 그 사건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혹시 그 뭐 내 기준에 좀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저는